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의 예병군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예, 이번 주말 미국 헐리우드 흥행 대작이죠. 어벤져스2의 촬영이 도심 곳곳에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촬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교통 통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과연 미국 헐리우드 흥행 영화를 위해서 서울 도심에, 그러니까 즉 시민들의 불편함을 겪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한국의 어떤 네임밸류, 코리아의 네임밸류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수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네. 자, 김용준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 생각이 없고요. 예. 일단 안 막았으면 좋겠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를 좀 다른 나라에 좀 소개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약간의 불편은 좀 감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불편함 조금 감수하더라도 결국은 문화 이런 흥행 산업의 어떤 우리의 네임밸류가 조금 진행된다는 거, 저는 좋은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함, 너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는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막상막하 투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에서 2번이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sentv.co.kr입니다. 여기 아래 이제 종목 상담 게시판에 있는데요. 이 종목 게시판을 좀 잘 활용하시면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을 즐거운 전투장으로 만들어줄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동반 좀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의 어떤 하락폭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했는 편인데, 김용준 멘토님,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장이 안 좋았어요. 하루 종일 장이 안 좋은 게 이제 전형적으로 장이 제일 안 좋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면 장중 내내 밀어요. 그렇죠. 예, 아침부터 계속 좀 쭉 지그시 미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장인데 좀 반등 다운 반등, 장중 반등도 없고 그냥 계속 밀어대니까 사실은 좀 하루 종일 좀 짜증났는데 근데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좀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못난이들의 반란. 그러니까, 그 뭐냐면 지금 이제 사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가장 못난이라고 봤던 삼형제가 있죠. 예. 조선, 철강, 증권. 예, 증권. 근데 증권주가 깜짝 놀랐어요. 한 4%대, 5%대씩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 어제도 좀 반등의 기미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철강 안 된다 중국 관련해서 그 굉장히 부담스럽다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쫙 치고 올라오니까 뭐 이거는 뭐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고 그냥 못난이들이 한번 시위 한번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예명근 멘토는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나 어떤 특이 사항들은 어떤 걸 발견했나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성을 계속 주면서 어떤 개인들에게 진짜 굉장히 좀 힘든 구간들을 만들어내는 같은 의도적인 구간으로 좀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상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 들어와 있는 물량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을 좀 강하게, 즉 적은 물량으로 누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한 상승 부분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계속 변동성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개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장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이 변동성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상승장, 즉 대세 상승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 생각이 중소형주가 계속 간다는 얘기신가요? 예, 중소형주하고 더불어 이제 아우가 먼저 가면서 형을 좀 끌어당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이 좀 쓸만한 애가 없잖아요. 예, 형이. 근데 형들이 이제 그걸 형들이 파생 상품들이 좀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형들도 조금 대세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점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장을 줬다 놨다 했던 자 특징 종목군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삼성증권이네요. 예, 삼성증권 어떤 특징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업종 내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 업종이 워낙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사실 보통 이제 그 고객들하고 얘기하실 때 그 증권사를 선정하는 요즘 기준이 뭐예요? 대부분? 아무래도 인지도겠죠. 뭐, 네임밸류라든가 인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안정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수수료산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정답이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실 증권회사의 주수입원이 예전에는 이제 IB 업무도 한다고 했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증권회사 수수료 싸움을 하다 보는데, 결국 그러니까 수수료가 싸니까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증권업종은 근본적으로 업황이 턴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데, 특징을 발견한 건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워낙 낙폭이 컸어요. 워낙 낙폭이 컸던 데다가 수급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 잠깐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대차 물량입니다. 대차 물량인데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이제 그 4월, 그러니까 2014년 2월 7일까지 총 보면은 1000만 주가 대차 물량이 있었던 거죠. 근데 2014년도 3월 24일 날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이 1000만 주의 물량이 450만 주 줄었어요. 그러니까 대차 물량이 지금 상당히 줄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오늘 하루만 기준으로 뭐 물론 프로그램이 25만 7천 주가 들어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기관 물량들이 한 37만 주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나빴던 상황에서 오히려 너무 나빴기 때문에 저런 어떤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장이 좀 어떤 변화를 좀 보였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나온 기사가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흑자 전환 기대. 예, 그래서 뭐 아마 1, 4분기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좀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보이면서 종목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낙폭에 따른 강한 반등이 나왔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추세 상승이냐 반등이냐 이걸 갖고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겠죠. 예, 일단은 저는 좀 어떻게 좀 다르게 봤습니다. 김영준 멘토님하고 좀 다르게 봤는 게, ELS 연동 상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목 연동 상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삼성증권이 지금 낙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마의 유혹으로 불리는 ELS 상품. 이게 ELS 상품이요, 상승의 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제한은 있는데 손실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들,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선택을 한 것인데, 이 ELS 상품 중에 특히 삼성증권과 관계된 상품들은, 연동 상품들은 거의 낙인이 됐다는 점. 공매도 세력까지 겹쳐가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공매도 세력까지 겹쳐가면서
고의적으로 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와 더불어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낙인이 딱 되고 난 지점부터 다시 반등이 오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얍삽한 짓이 아니냐. 정말 꼬롬한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오늘 수급도 사실은 증권사들이 낙인을 시켜놓고 다시 수급을 붙여서 올린다. 이게 정말 꼬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기관들이 그들의 이익을 살펴본다면 그들도 물론 살아야 되니까 생존 경쟁에서요, 그죠?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병규 멘토 한 1,000억 없어요? 예. 한 받아버리죠?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적 반등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의 어떤 폭은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김영준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제 반등의 연속성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과연 얼마나 올라갈 것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제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고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형주의 마지막 끝자락은 증권주가 장식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예전 업황 때 얘기고,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로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반등의 연속성은 나타날 거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업황 회복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해청운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증권사들의 이제 구조조정은 활발히 좀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동양증권, 사실은 우리투자증권, 뭐 대우증권, 사실 이런 업체들이 그 증권회사 내부에서는 상당히 큰 업체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쳐지느냐에 따라서 증권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해청 모유 작업이 있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들이 어떤 그 단합된 힘을 좀 보인다면은 그 수수료 경쟁의 지금 과다 출혈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에 먼저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인수합병에 먼저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뭐 그런 측면에서의 최근의 주가의 반등은 조금 더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지금 최근에 이제 HMC 투자증권이 좀 강하게 반등 나오는 것들이 그렇죠. 이제 M&A에 대한 얘기들을 살짝 불고 있습니다. 현대증권가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시청자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조금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동국 SNC인데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먼 미래 얘기, 즉 2020년도의 얘기지만 지금 신재생에너지 다시 한번 정책적 호재로 인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김영준 멘토님, 동국 SNC 특징 종목으로 잡으신 데 대한 좀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조금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다가 돈을 얼마로 투입하겠다고 얘기했냐면 42.5조로 2020년까지 쏟아붓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42.5조가 있나요? 예, 42조 5천억이겠죠. 그러니까 42조 정도를 자금 조달하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조는 이익에서 커버를 하고 나머지 32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커버를 하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애들이 지금 이제는 돈이 되는 단계가 아니라 투자 단계에서 과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32조가 몰릴 거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회의적인데, 일단은 동국 SNC를 그 특징 종목으로 뽑았던 가장 큰 이유는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 쪽의 한 축은 풍력에서 차지할 거고요. 풍력에서 차지할 때 거쳐갈 수밖에 없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종목이 이제 동국 SNC입니다. 그래서 풍력 쪽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준비된 자료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철기둥 같은 건데요. 이제 저렇게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를 만드는 거냐면, 이런 풍력의 이제 윈터를 만들어서 저걸 해갖고 이제 저거 돌아가는 걸 이렇게 붙여서 이제 풍력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풍력 쪽에서는 이미 뭔가 조금 변화의 조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지멘스라는 데서 이제 거의 1기가와트 정도, 사실 이제 1기가와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풍력 쪽에 전체적으로 여지껏 1년 동안의 수주 나오는 게 20기가와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역시도 전체적으로 1년에 20기가와트 미만인데 1기가와트 정도를 지멘스가 단독 수주를 받았고요. 거기다 베스타스라는 데에서 또 역시 대규모 발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합치면은
거의 1.7기가와트 정도의 어떤 발주를 받았다. 그러면 사실 장비업체로서는 이거에 대한 장비 수주만 받게 되면 상당히 큰 거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풍력 쪽에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보고 있냐면 풍력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발전 개념으로 가기보다는 장비 납품 쪽으로 가야 될 방향이 맞는다고 일단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동국 SNC 같은 경우는 결국 풍력 장비 쪽에서의 최대 수혜주는 윈타워를 지속적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풍력 성장과 글로벌 풍력 시장과에 맞물려서 상당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예, 일단, 우리가 사실 자율에 맡겨놓으면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공급을 좀 의무화하겠다는, 그렇죠. 정책적 좀 뚜렷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에 맡겨놓으면 잘 안 합니다, 사실. 자율학습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율학습 하려면은 대다수, 좀 도망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의무화 딱 시켜놓으면 이제, 별로 조금 도망가는 학생들이 줄어듭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기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공급 의무화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좀 가까운 미래에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반등이 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전일 흐름하고 오늘 흐름만 딱 보면 살짝 그냥 반짝이었어요. 사실 전일 좀 강하게 올랐다가 오늘은 사실 전체적으로 낙폭을 좀 키우는 장면인데 그럼 우리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도 있고 지금 풍력도 있고 뭐 조력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죠? 천연가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언제쯤 그런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봤어요. 어제 보통 이제 상한가를 보낼 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일반인들 개인 투기 자금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주가를 상한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동국 SNC 같은 경우 어제 기관하고 투신이 샀어요. 상한가까지 끌어올리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출발점과 고점 간에서는 최소한 자기네들이 출발점 밑에까지는 용납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급등 급락을 반복했던 것이 바닥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저점 잡는 걸 잘 봐야 되고 오히려 이제 매수 타이밍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풍력 쪽 관련 종목들의 실질적인 실적들도 올해 거의 다 턴할 걸로 보여져요. 보통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뭐하고 많이 연결되냐면 단조업체하고 많이 연결되는데, 단조업체가 있고요, 풍력업체가 있고요, 피팅업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저는 지금 이제 무조건 풍력 쪽으로는 동국 SNC가 최고의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이 돼가지고, 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시간을 많이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목이 바뀔 거다. 근데 종목이 바뀔 때 빠지는 종목이 있고 올라가는 종목이 바뀌는데 아마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올라가는 종목에 어떤 중심축에 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조금 이제 시점만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상 어떤 예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까운 미래에 있고 효용 가치성이 뛰어나다는 측면으로 보면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아니었나, 전체적으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매수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향후에 계속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수급에 관심이 대상이 된다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GS네요. GS를 제가 특징 종목으로 좀 잡은 이유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제가 대박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GS를 신규 종목으로 좀 편입을 시켜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과 종목 상담을 통해서 GS를 왜 신규 편입을 시켜드렸냐면 바로 ELS 연동 상품에서 GS 그다음에 삼성증권이 유일하게 낙인이 되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GS 보시게 되면 지금 가장 저점까지 내려왔었죠, 그죠? 근데 그 낙인 가격대가 죄송합니다. 낙인 가격대가 46,600원 선이었어요. 거의 그 46,600원을 살짝 깨고 바로 반등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ELS가 이렇다면 이제 낙인을 이미 다 시켜놨다면 더 이상 기관들이 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실은 더러운 얘기들 많았습니다. 공매도의 세력부터 시작해서 의도적, 그 다음에 주가 조작까지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미 낙인이 돼버렸으면, 투자자들은 손실을 많이 보셨겠지만,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제 리스크, 즉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초가가 좀 낮게 출발이 돼서 바로 지금 수익권, 즉 한 2%대의 수익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ELS 낙인 상품들, GS나 삼성증권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보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게 지금 ELS 낙인이 지금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만기들이 많거든요. ELS가. 그러면 낙인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대형주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분명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닥이 건전하게만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상승을 해준다면 대형주가 같이 오르지 않을까요? 지수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제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지수 쪽으로는 좀 자신이 없어요. 대형주 쪽은 지수 쪽으로는 자신이 없고, 물론 이제 그런 또 특수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주가의 측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제가 조금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발견을 하니까, GS가 그 코스모 신소재라는 거 예전에 이제 세한미디어입니다. 세한미디어 인수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떤 각도에서 해서 그러냐면 사실 GS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나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사실 안에 지금 성장 동력이 없어요. GS 그룹 안에. 그러니까 GS건설, GS칼텍스 지금 일단 더 이상 뭔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GS가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좀 찾기 위해서, 그, 코스모 신소재를 인수하는 거에서 어떤 사업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하나를 좀, 확대해가는 개념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키워낼 거냐.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그 코스모 그룹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GS 반개 계열이죠. GS 반개 계열인데 워낙 이제 이쪽에 자금 사정들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육성을 못 하니까 오히려 이제 갖다 데려다 놓고서 자기네가 직접 지원을 해서 회사를 좀 키워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발견하려고 하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GS가 성장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사실 좀 접근해봤습니다, 오늘. 그 GS 원래 사명이 금성이었잖아요. 예전에 그 광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금성 GS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S가 물론 어떤 지금 낙인이 되었다. 그런 ELS와 관계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증시의 대세 상승 여건을 저희가 두 가지로 잡아드렸었거든요. 중국 증시가 강한 반등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동반 상승이 돼야 된다는 걸 항상 늘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중국 증시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높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금 외인이나 기관 수급이 좋죠. 아직도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ELS 즉 연동 상품들, 파생 상품들의 어떤 장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상승장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도 4월장, 5월장 크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오늘장 특징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멘토들 수익률 점검에 나서봐야겠죠. 화면으로 오늘의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3월 25일 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주 총 2회 출연으로 MDS테크와 바텍을 히든카드 종목으로 추천했는데요. 바텍 오늘장에서 3.62% 하락 마감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6.4%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주 이라이콤을 히든카드 종목으로 추천했는데요. 오늘장 이라이콤 2.17%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조민규 멘토의 LMS가 1.5%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3위와 4위는 정재훈 멘토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어제 재편입 시도에 성공한 삼화네트워크스가 1.3%로 3위를, 한국정보통신이 0.5%로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5위는 김선유 멘토의 영원무역이 차지하고 있네요. 과연 내일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에는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수익률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떻게 보면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존심 팍 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힘내서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률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S부터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MDS 테크하고 바텍인데요. MDS 테크는요, 사실상 굉장히 좀 강한 수익대를 보였다가 지금, 코스닥의 어떤 하락과 함께 굉장히 많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빠르게 조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바텍인데요. 지금 일봉상을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봉상을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제가 선을 꺼놓은 것이 바로, 전에 부딪혀서 밀렸던 저항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에서 충분히 저항을 돌파하고 나갈 만한 모멘텀이 있었고, 그런데 시장과 함께 같이 또다시 한번 밀려버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시장과 함께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자, 올라오는 구간이 있죠. 그죠? 자, 이 올라오는 구간, 지지대, 즉, 추세선상을 아직 꺾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시면서 수익 구간을 노려보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MDS 테크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 가장 조금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자, MDS 테크가 강하게 올랐어요. 한글과 컴퓨터가 인수하는 바람에, 주당, 인수 가격이 28,000원대입니다. 28,000원 이상인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상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4,000원대가 적정 주가인데, 지금 19,100원대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한글과 컴퓨터, 즉, 그러니까 현대차에 인수될 것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실망과 함께 던져 나온 매물 같은데요. 결국은 그거 실망 매물을, 즉 단기성 매물들은 다 빠져나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대 명확히 하고 있고 재리바운딩, 즉 리바운딩이 나올 만한 자리대까지 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전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횡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횡보에서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부분, 즉 박스권에서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부분이죠. 그 저항대가 그러니까 돌파가 되면서 돌파가 되면 강한 지지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19,100원대짜리인데요.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수익을 차근차근 올라올 때 챙기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저는 MDS 테크 아직도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럼 히든카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제약이네요. 자, 제약업황. 자, 이제 우리가 역삼각형으로 한번 내려와 보자고요. 자, 제약 큰 거부터.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뜬금없는 경영권 분쟁입니다. 그죠? 뜬금없는 경영권 분쟁인데, 자, 요쯤 되면 제약에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 어느 정도 감은 조금 잡으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 이 회사군요. 아로나민. 자, 우리가 우로사 하면 대제약입니다. 그런데 아로나민 골드 하면 바로 이 동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제약회사예요. 제약회사가 원래, 근본인데, 이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자회사들을 많이 두게 되었는데요. 자회사에 보면, 일동 후디스라든가, 로텍이라든가, 이런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이 동사의 어떤 주가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좀 짧게 또 넘어가 보자면, 녹십자하고의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십자가 지분율을 많이 인수를 했어요. 그런 점들을 살펴본다면, 잠시 뒤에 그런 부분들 확인해 보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좀 얘기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로나민입니다. 이 회사의 어떤 대표적인 제약, 브랜드죠. 제약품입니다. 근데 아로나민 골드라고 여러분들 피로회복제 아시죠? 그죠? 이 회사의 대표적인 제약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히든 카드로 들고 나온 종목은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예. 자, 일동제약 이름 좋습니다. 일동. 예. 똥 아니고요. 일동입니다. 일동제약인데, 자, 이 일동제약은 최근에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하고 당뇨약 공동 판매 판촉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병이죠. 이 지병들이 지금 현대화가 될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조금 적게 하는 습관. 저도 운동을 해서 이래 살이 빠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혹사를 당해서 지금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대인들 운동을 안 하면서 어떤 일은 많아졌고 스트레스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당뇨가 많이 걸리게 됐죠. 그래서 그 당뇨약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지금 많습니다. 당뇨병 진짜 지병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PPT 보면서 하나하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 치료제죠.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공동으로 판촉을 할 바로 포시가라는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이 포시가의 어떤 특징은요, 혈당 조절을 조금 자유롭게 가능하게 한다. 즉, 그러니까 인슐린보다는 조금 인위적이 아닌 자유로운 관점에서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금 의료계에서는 조금 관심이 높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일동제약의 자회사죠. 일동제약의 자회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바로 냉알칼리 이온수기입니다. 일동생활건강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를 보시게 되면 코웨이라든가 이런 제품들 정수기라든가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 일동생활건강에서 나온 냉알칼리 이온수 생성기도요. 지금 홈쇼핑에서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판매량도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온수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 살펴보신다면 자, 이것이 어떤 동사의 어떤 주가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바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분율, 윤원영 회장의 어떤 최대 주주 지분율이 34%입니다. 34%인데, 녹십자와 녹십자 홀딩스가 갖고 있는 29.36%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제약회사의 어떤 회장으로 계시는 녹십자 회장님께서 자, 일동제약을 적대적 M&A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일동제약과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면 언제든지 M&A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이분의 성향을 잘 살펴보면요, 약간 적대적 M&A를 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영권 어떤 분쟁에 대해서는 늘 어떤 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윤원영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을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그러면 녹십자가 적대적 M&A에 나서게 된다면, 즉 피델리티의 지분 이 부분들과 기타 기관 투자자 및 소액주주의 어떤 지분들을 조금 확보만 한다면 충분히 지분율을 따라잡으면서 그러니까 경영권을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동제약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주가에는 긍정적이에요. 윤원영 회장님은 좋지 않겠지만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일동 후디스 자회사죠. 일동 후디스의 대표 분야들입니다. 산양유인데요. 지금 중국에서 산양유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동 후디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면세점들에 지금 굉장히 많이 보급화가 되어 있고, 일동 투르맘, 선전에 많이 나오죠. 광고에 많이 나오는데, 이 투르맘의 인기도 시장 점유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분유하면 어렸을 때부터 생각나는 게 남양분유, 매일분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 이 일동 후디스가 굉장히 고급류를 가지고 승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을 가지고 승부하고 있다. 이것도 동사의 주가에는 좋은 영향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일동 후디스의 어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해외 배송 서비스가 오픈됐다는 게 지금 그 홈페이지 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무료 배송이 어디까지냐면 중국, 일본, 홍콩까지입니다. 자, 이유식, 유아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멜라닌 분유 파동에 의해서 중국 제품 자체를 못 믿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한테 먹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직배송 서비스도 가능하니까 많은 중국인들과 일본인들, 홍콩인들이 접속을 해서 지금 분유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동제약은 여전히 지금 주가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동사의 어떤 모멘텀들 살펴보고 그다음에 실적적인 측면들 살펴보고 향후 성장성까지 살펴본다면 동사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차트 보겠습니다. 일동제약인데요. 일동제약을 자, 잠시만요. 일동제약. 지금 차트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강한 상승이 있었죠. 이 상승이 있었을 때가 바로 9,000원대부터 17,000원대까지 이제 숨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요. 그죠? 숨없이가 아니고 쉼없이네요. 쉼없이 상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부분은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왔죠. 그리고 긴 행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 행보라 그래봤자 이제 지금 2달째인데요. 이 2달째에서 어떤 흐름을 본다면 제가 강한 상승이 있고 어떤 조정 구간, 즉 조정 구간에서는 뭐가 나온다? 즉 횡보가 나오면서 박스권 형태를 띠게 되는데 지금 박스권 형태가 뭐냐면 14,600원대의 상단과 13,300원대의 하단 부근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돌파가 안 된다면 자, 이것이 어디까지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가 하면 전고점 부근 때는 무난히 또 쉽게 달려오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17,000원대까지 달려올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 전략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3,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래꼬리 강하게 이틀 동안 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내일도 조금 내려왔다가 아래꼬리 달릴 것을 기대하면서 매수가는 13,000원대로 좀 잡고요. 그 다음에 자, 목표가는 일단은 살짝 여기서 저항이 나왔던 16,500원대 부근으로 조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조금 타이트하게 잡을게요. 12,400원대인데, 자, 요 부분이 깨어지면 바로, 이 상승폭을 다 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밑에 구간까지 다시 밀려 내려올 수 있다. 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자, 매수가, 손절가 중요하게 여기시면 되고 목표가 즉 예각기법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동 히든카드 일동 제약이었습니다. 내일 다시금 히든카드를 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내일장부터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히든카드를 좀 준비를 해 왔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와 갖고 말씀드렸던 이라이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은 실적 대비로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BLU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BLU라는 게 이제 뒤쪽에서 빛을 쏴주는 발광 쪽의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PCBLU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업황들이 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고 있고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소형 BLU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형 BLU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까지는 업황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서 정상적인 주가를 좀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보니까 수급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 지속적인 이제 수급들이 좀 나타나면서 최근에 이제 보통 이제 기관들이 하루에 사면 한 10만 주씩 사고, 이제 오늘은 사실 전체적인 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한 4만 주 정도 사면서 이제 적정 가격을 좀 찾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는데, 저희가 목표가 얼마로 갔냐면 22,000원 갔죠. 22,000원 정도 갔는데, 지금 이제 2만원 정도 진입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10% 정도만 더 상승을 한다면, 목표가에 거의 도달할 수
수가 있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근데 목표가는 아마도 수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22,000원 된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한다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주가 상승을 보일 거고요. 22,200원이 거의 상장일의 최고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는 무난히 돌파하고 그 위에서 안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히든카드 관련한 종목들 좀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구조조정을 완전히 완료했다. 역시 올해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기대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터치 패널 업체인데요. 신기술을 올해부터 적용해서 굉장히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다. 그래서 신기술 적용 기대감.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 어떤 일들이 좀 있냐면, 2014년도에 좋아지는 회사들이 2013년도에 무리하게 비용 반영을 많이 했던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결산기에 뭐 영업에서 적자를 낸 것이 아니라 다소 일회성 비용을 모두 털어내는 과정들에서의 어떤 과정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동사 역시도 2013년도에 일회성 비용을 거의 130억 이상 털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구조조정이나 쓸데없는 숫자들을 정리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입니다. 1,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나빴던 건 아닌데 1, 4분기에는 전체적으로 IT 쪽의 업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쪽에서 1, 4분기 쪽은 실적이 안 좋은 업체들이 많은데 아마도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긍정적인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설명드리겠습니다. 터치 패널 업체인데 신기술을 적용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시지 않았을 때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지금, 이들이 사용했던 것은 G1F 방식입니다. 근데 신기술이 GF1 방식입니다. 이거는 뒷부분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했던 종목은 이라이프입니다. 멜파스입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자꾸 헷갈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멜파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은 멜파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여기 다 나옵니다. 멜파스 이제 터치 관련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터치 컨트롤 IC를 만들고요. 터치 스크린을 만들고요. 터치 키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 기기,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뭐 모든 기계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노트북이나 모니터까지도 이 터치 기반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농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주로 하는 회사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2013년도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규모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로 했냐면 사실 영업에서는 적자를 낸 건 아니에요. 영업에서 적자를 낸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1년 동안의 적자폭이 한 13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좀 따져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 다각화를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놨던 부분들을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그런 모든 불필요한 사업부를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부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투자 손실이 발생했던 거, 기타 투자를 했던 거, 회수했던 거 그런 것들 모두 반영해가지고 130억 정도의 사업부 정리에 대한 결손을 처리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환차손이 좀 났을 겁니다. 환차손이 한 20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신규 사업을 진행하느라고 많은 일들을 벌려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이자 비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업 외적으로 발생했던 부분들이 한 거의 170억 정도가 나왔다고 본다면 이 회사가 마이너스 130억 정도니까 영업이익은 한 50억 정도 플러스가 난 거겠죠. 근데 대규모 구조조정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이런 종목들을 이제 올해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2014년도에 회사가 아주 좋아지는 회사들은요. 불필요한 비용을 13년도 결산기에 다 털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아마 이런 업체들이 이제 1, 4분기, 2, 4분기 지나면서 실적이 올라올 때 아마 거의 쇼킹할 정도의 어떤 실적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근데 이제 이 뒷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앞부분에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G1F가 GF1으로 바뀐다. 대체 그 차이가 뭐냐? 우선 이제 터치스크린 쪽에서는
그러니까 G1F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ITO 필름을 한 장 쓰냐, 두 장 쓰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터치스크린 업체는 GFF 방식이라고 얘기했고, F라는 게 이제 필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FF, 그래서 필름이 두 장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G1F는 필름이 한 장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름이 한 장 들어가니까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근데 사실 작년에 삼성이 G1F 방식을 가려고 하다가 이것이 안 되면서 멜파스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습니다. 이 채택의 그 방법에 문제가 생기면서. 근데 똑같은 기술 같지만 GF1 방식으로 지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그 G1F라는 것은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에다가 패턴을 입히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전기적 장치나 아니면 패턴을 입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패턴을 입히는 거에서 G1F 방식은 글라스에다 패턴을 입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라스에다 패턴을 입힌다고 보시면 되는데 GF1 방식은 패턴을 필름에다 입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필름에다 입히는 것이 훨씬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으면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업체들은 이제 GF1 방식의 어떤 기술 채택 그리고 그 올해 2분기부터의 대규모 실적 개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좋아지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작년의 모든 부분들을 다 커버하고 올해는 확실히 돌아서는 업체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매매 전략까지 바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완전히 이제 바닥권에서 그 주가가 크게 빠졌고요. 그리고 완전히 바닥권에서 그 지루하게 행보를 하다가 한 번 올렸다가 다시 되돌렸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은 지금 오늘 종가가 1,200원인데요. 1,200원의 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12,000원은 넘겨놔야 되고 14,000원 정도에서 저항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저쪽 위에 15,000원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주가가 8,730원에 하단을 잡았기 때문에 8,8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상태에서 TSP 그러니까 터치스크린 업체 쪽에서 아마 최고의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잘 관찰하시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럽게 괴롭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요런 종목들 바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 예, 궁금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먼저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서울경제TV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상담을 더 답답함이 좀 해소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저는 3월 20일 날 예.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예. 3,365원 그날 상한가를 쳤어요. 예.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예. 연 3일간 계속 하락을 해서 지금 약간 11%가 빠졌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계속 이렇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갖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한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일단은 지금 최근에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게 실적이 뒷받침이 돼줄 것이라는 밸류에이션까지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가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이 이격도, 즉 심리적 이평선의 이격도를 많이 벌려놓게 되면 좁히려 들어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좁히려 들어오는 성질에 의해서 지금 조정 구간이 나왔고 아직은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 구간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일봉에서 조금 확대해 보게 된다면 심리적 지지대죠.
중앙 부분인 어떤 22평이 아직도 건전하게 지켜주고 있고 12평 역시 건전하게 지지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도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52평대가 건전하게 지지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연속성 속도 이루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때는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올라오다가 첫 번째 큰 음봉이 나오게 되면 자, 그 다음 다시 큰 양봉이 나오죠. 그 다음 음봉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패턴의 어떤 모양들을 그려나가면서 보통은 둔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 자, 상승 구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이 구간을 종가상 안 깨야 됩니다. 그죠? 22평인 2,900원대를 깨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점 참고해 보신다면 자, 2,880원대 손절선 잡아 놓으시고 즉 종가입니다. 종가상 손절선 잡아 놓으시고 요게 3,300원들 넘어가게 되면 자, 그대로 치고 가십시오. 그래 갖고 3,800원대가 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근데 오늘 또 보면 한 5%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후반에 좀 밀렸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심리적 이평선들을 좁히러 들어온 구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너무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에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셨나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예. 얼마 정도에 사셨고, 비중은 얼마나 되시나요? 89,300원에 비중이 한 20% 됩니다. 예.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을 특별히 89,000원에 사셨던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그게 한 6, 7개월 때 했는데, 예. 그 당시에 잘 오르고, 옛날에는 비싼 주식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샀더만은 그게 꼭지를 잡은 건데요. 네. 그럼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부분이시죠? 매수가까지 언제쯤 오겠나, 이게 제일 궁금하지, 딴 게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사실 예전에 비쌌다고 하시지만 워낙 고평가됐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해외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수주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고점에서 계속 우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은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보니까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싸 보여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도 역시 똑같은 현상들이 해외 수주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만 해외 수주의 질이 아직까지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에 기대하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설업체들의 해처모여 작업들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물산과의 삼성물산에서 어떤 지분 투자 그리고 삼성 에버랜드와 관련된 건설업종의 전체적인 모임. 그래서 아마 건설업을 조금 육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온 건데. 근본적으로 회사가 턴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내수 쪽 갖고는 안 되고요. 삼성 엔진은 철저하게 해외 수주에 의한 실적 개선이 나타나야 될지 주가가 제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가격대, 그러니까 9만 원대를 가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고 투자를 하실 건지를 먼저 의사결정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앞에 고점이 8만 원 정도에서는 현금화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막상막하 투맨쇼 오늘도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영준 멘토님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여러분 내일도 수익 내러 오세요.